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올해로 50년입니다. 한때 참혹한 전쟁터였던 이 나라는 이제 동남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의 맹주 노릇을 하던 태국마저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죠.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경제 성장만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깊은 지역 감정, 통일 국가로서의 베트남이 아직 풀지 못한 하지만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두 지역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땐 서로 조심하느라 지역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종의 금기 사항이죠. 하지만 같은 지역끼리 모이면 상대를 험담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베트남 북부와 남부는 역사적, 문화적 차이로 몇 가지 강한 지역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통과 학문의 중심지인 하노이의 북부는 보수적이고 정치적이며 반면 경제의 중심지인 호치민의 남부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점입니다. 또 북부는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고 부를 감추지만 남부는 돈 쓰는 사람이 부자라며 아낌없이 풍요로움을 즐기는 편이죠. 그래서 호치민 사람은 오늘을, 하노이 사람은 내일을 위해 산다는 말도 베트남에선 흔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하노이는 호치민을 천박하다고 욕하고 호치민은 하노이를 권위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해도 상대의 도시는 가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러한 차이가 고정관념과 지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지역감정은 존재합니다. 미국만 해도 북부와 남부가 늘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있고 이탈리아도 남북부가 분리 독립을 주장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영원한간 지역감정이 오래된 문제죠. 하지만 베트남은 무려 20년간이나 동족 상잔을 겪었기에 그 앙금이 훨씬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사회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엔 정유 공장의 위치를 두고 남북 간의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산유국임에도 정유시설이 없던 베트남은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된 석유를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해 써야 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선 정유공장을 세우는 게 시급했죠. 베트남 정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북부를 지원하기 위해 중부의 정유공장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전과 공장이 집중된 남부의 강한 반대로 인해 공사는 10여 년간 표류했습니다. 당시 하노이 정부는 경제력이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 집중될 경우 향후 독립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오랜 진통 끝에 초안을 관철시켰죠. 베트남에서는 국내 브랜드가 외국 기업보다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혹은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사업을 확정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은근한 지역적 적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의 두 귀금속 브랜드를 들 수 있습니다. 북부의 바오틴민저우와 남부의 P&J는 상대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바오틴민저우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에서 P&J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서 각각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커피 브랜드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노이에서 체인 사업을 시작한 AH카페는 주로 남부에서, 호치민에서 시작된 파스요 커피는 주로 남부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사실 호치민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사이공이었습니다. 북베트남 공산 정권이 승자가 누구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남부의 수도 이름을 북부 지도자인 호치민의 이름으로 바꿔놓았죠. 남부 사람들에게 사이공은 단순한 예치명이 아니라 자존심이자 황금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많은 현지인이 여전히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사이공이 돈을 벌어 하노이를 먹여 살린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일하는 걸 꺼리기도 합니다.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며 일 처리가 느리다고 비판하는 반면 남부 사람들은 북부인이 지나치게 일 중심적이고 기가 세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베트남 회사의 인원 구성을 보면 남부는 남부 사람들끼리, 북부는 북부 사람들끼리 모여 일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호치민에선 하노이 출신이 많은 기업체엔 취직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합니다. 남과 북의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은 결혼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남자가 하노이 출신이고 여자가 호치민 출신이라면 일이 더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차 지역 감정을 극복해가고 있지만 나이 든 세대는 여전히 하노이 남자는 인색하고 호치민 여성은 살림을 못하면서 사치가 심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완고한 인식 때문에 양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흔하죠. 통일된 지 5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건 베트남만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통일의 경험이 짧다는 점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오랜 역사기간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부는 대부분 중국의 식민지이거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남부는 참파 왕국이었습니다.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첫 통일 왕조가 들어섰지만 이마저도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단명했죠. 프랑스는 아예 베트남을 제대로 분열시키기 위해 북부, 중부, 남부 등으로 3등분해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낭 부근의 북위 17도를 경계로 다시 남북으로 나뉘었죠.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남북의 한나라 국민으로 지낸 세월이 고작 10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1000년 이상 같이 살다가 분열된 지 약 80년의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남북 간의 문화적 동질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서로 다른 역사를 겪으면서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교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죠. 반면 남부는 프랑스, 미국을 겪으면서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개방적이고 실용적이고 좀 더 창의적입니다. 베트남의 중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살 때 이런 서로 다른 문화적 기질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베트남에선 말합니다. 즉, 유교의 영향으로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북쪽은 비싼 오토바이 한 대를 사는 반면 실용적인 남쪽은 중저가의 오토바이 2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남북의 민족적 구성도 조금 다릅니다. 북쪽은 베트족이 절대 다수입니다. 남쪽은 베트족이 중심을 이루긴 하지만 캄보디아의 크메르족과 과거 참파 왕국의 후손들인 참족 등 소수민족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북쪽 사람들은 피부가 더 하얗고 남쪽 사람들은 더 까무잡잡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다 보니 종교도 살짝 다릅니다. 북쪽은 중국의 영향으로 불교, 도교, 유교가 많고 남쪽은 동남아 서구의 영향으로 힌두교, 이슬람, 가톨릭, 토착 종교 등이 섞여 있습니다. 베트남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북부와 남부 방언의 차이가 커서 마치 다른 언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하노이 방언이 표준으로 쓰이지만 방송이나 일상 대화에서는 호치민 방언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혼용하면서도 하노이 사람들은 남부 억양을 유약하다고 생각하고 호치민 사람들은 북부 발음을 촌스럽다고 서로 흉을 보죠. 이러한 언어적 차이는 지역 감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지역 감정은 긴 영토라는 지리적 조건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1650km나 되는 길고 좁은 국토 구조는 남북의 기후를 달리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북부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 절약하는 생활 방식과 보수적이고 태도가 매사 신중한 편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덥고 먹거리가 풍부한 남부는 현재를 즐기려는 성향이 뚜렷하고 개방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베트남의 남북은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 예로부터 왕래가 어려웠고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고착되었습니다. 서로 이질감이 크다 보니 상대의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된 거죠. 그래도 전쟁만큼 지역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든 건 없을 것입니다. 무려 20년간이나 싸웠습니다. 죽은 사람만 3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전후 그 어떤 남북 간의 화해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나눠 가질 것으로 믿었던 남쪽의 민족 해방전선, 소위 베트콩들은 배신만 당했죠. 화해는커녕 정복군이 된 북베트남 정부는 남베트남을 강제적으로 공산화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약 100만 명이 재교육 캠프로 보내졌고 10만 명이 사법 절차 없이 처형되었으며 약 250만 명이 시골로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이 와중에 수십만 명이 바다를 건너 탈출하는 보트피플이 되었죠.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게 만들려 했던 방법들이 너무 강압적이어서 오히려 남부 사람들의 반감을 키웠고 북부에 대한 불신과 지역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베트남의 남북 지역 감정은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그 원인도 다양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하나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도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박항서 감독이 이끌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 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승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출신 지역이 다르면 패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대표팀이 하나 되어 라이벌을 물리치자 이에 국민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베트남의 진정한 통일을 이룬 것은 축구라며 단결과 협력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베트남에선 남부의 호치민이 우월한 경제력을 가진 덕에 어느 정도는 정치적 열등감을 극복했습니다. 베트남 인구의 거의 70%가 전후 세대라 전쟁에 대한 기억도 분명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감정은 베트남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는 악수할 수 없다는 인디라 간디 인도 전 총리의 격언을 새겨야 할 듯 합니다.